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자기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현실 부정과 거짓말을 이어가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부금 괜찮아요? 리플리 증후군 용어의 유래는 미국의 소설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범죄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어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약간 그냥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약간 그거는 뮌하우젠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돼요. 하이스미스는 리플리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톰 리플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를 대충 알 수 있겠죠?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줄거리는요, 대충 이래요. 호텔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톰 리플리가 자신의 친구이자 재벌의 아들, 부유한 사교계의 명사인 디키 그린리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린리프라는 그 친구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대담한 거짓말과 행동을 하고요. 이 리플리의 행동은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린리프의 시체가 발견이 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자기의 현실을 부정해요.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알고 하는 거짓말이랑은 달라요. 진짜라고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허황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은 약간 정신과적으로 정신분열이나 망상증의 종류라고 보고 있어요. 망상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망상증, 망상장애 정도? 현실 도피랑 비슷한 거예요. 현실 도피 중에 하나인 방법을 고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거짓말이랑 리플리랑 뭐가 다르냐 하면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거짓말을 진짜로 자기가 믿는 거예요. 아까 톰 리플리가 자기는 재벌집 아들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기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진짜로 재벌집 아들이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할까봐 위장을 하고 가벼운 자기암시, 나는 지금부터 재벌 아들이다, 나는 금수저다 라고 자기암시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이제부터 진짜로 재벌집 아들인 거예요. 들킬까봐 불안해하지 않아요. 절대 들킬까봐 불안해하지도 않고 본인이 정해놓은 가상 신분일 때 이 사람들은 가장 행복해합니다. 이미 자기의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공격을 하잖아요. 야, 너 부모님도 따로 있고 너 금수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아니, 우리 진짜 부모님은 사실 이분들이었어. 나는 원래 금수저였는데 지금 있는 부모님이 나를 잘못 데려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 병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일반적인 사기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구의 하나인 거짓말을 쓰는데, 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원래 금수저였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못 데려가서 나는 이제서야 친부모님을 찾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자기를 다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과대망상입니다. 그리고 이 리플리 증후군은 생각보다 자주 볼 수도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한국판 화차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이 한국판 화차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한국판 화차가 뭐냐 하면요, 30대 남성 A씨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A씨는요,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에 엄청나게 막 다른 사람한테 잘 베풀 줄 아는, 엄청나게 수수하고 소탈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박씨를 만나게 됩니다. 화차 영화가 있어요. 맞아요. 이 화차 영화에 대한 줄거리는 대충은 이래요. 김민희 씨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차의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 A씨는 박씨한테 완전 빠져버렸어요. 성격도 너무 좋고 엄청 소탈하고 엄청 착하고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오다가 2011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돈 있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그 서울의 호텔 결혼식,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식장을 완전 꽉꽉 채운 이 하객들은 와, 역시 대학병원 의사 클래스하고는 진짜 완전 후덜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신혼집도 이 박씨가 마련했어요. 평소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던 박씨는 남편 A씨한테까지 외제차를 선물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옷이 그게 뭐야, 옷 한 벌 사자 하고 데려간 데는 동대문이 아니고 백화점, 명품관. 이렇게 딱 가가지고 백화점 명품관에 딱 가가지고 남편의 옷을 이 A씨의 옷을 딱 고르는데,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이 180도로 막 인사를 해. 폴더 인사를 해. 말로만 듣던 그 VIP 고객인 거예요. 이미 백화점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VIP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완전 접혀져서 폴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벌에 300만 원이 넘는 양복을 그냥 막 사재껴요. 여기서부터 여기 막 이래요. 그리고 자기 입어.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A씨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후덜덜해서 못 사는데 지금 막 300만 원이 넘는 양복을 막 사줘? 쩔어. 역시 내 와이프 클래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와이프가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성격도 아니었어요. 막 무슨 엄청나게 맨날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서류 가방 들고 다니고 병원을 출퇴근하고 그냥 외제차 하나 끌고 다니는 거, 그게 다였어요. 집에서 생각하는 딱 워커홀릭, 집 회사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쓰던 수첩을 이렇게 딱 봤어. 다이어리 일기장 같은 걸 딱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무슨 막 의학 용어가 엄청 많아.
뭔가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만모를 찍었고 막 이러면서 무슨 전문 의학 용어를 줄줄줄줄 써놨어. 뭔 말이야 이게. 막 영어로 막 줄줄줄 써놔요. 역시 의사는 달라. 내 와이프 쩔어. 그리고 와이프가 쓴 유명한 그 논문 있죠. 논문이 유명한 해외 학술지에도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완전 뭐라 그러죠? 알라딘이 된 거죠. 공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있죠. 주변 사람들도 엄청 착하대요. 완전 천사 같은 사람이래요. 집에 가사도우미 아줌마도 썼는데 그 아줌마한테도 그렇게 잘해요. 아주머니 막 이러면서 엄청 잘해줘요. 경조사도 막 묻고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입학했다면서요 이러면서 용돈도 막 챙겨주고 엄청나게 잘 챙겼어요. 주위 사람들을 엄청나게 잘 챙겼어요.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명품도 주고 돈도 주고 주위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 될 그 일이 생기면 진료 시간도 당겨주겠다 그러고 전부 다 챙겨줬어요. 엄청 착했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없진 않았어. 딸의 돌잔치에 이 A씨가 한 친구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요. 건물 밖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뭘 막 지시하더라?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대충 봤는데 그 사람들 돌잔치 하객 걸어 앉아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참 얘는 별소리를 다 하네. 무슨 지시를 받았는데 무슨 하객 걸어 앉아있어. 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고 그냥 넘겨버렸어. 그로부터 1년 후 A씨는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이 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습니다. 자신의 누나가 박씨와 A씨를 고소했대요. 누나가 나를 고소했어요. 누나가? 나를?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나를 왜 고소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박씨가 신우이한테서부터 그러니까 당신의 누나로부터 돈을 5억을 넘게 빌려놓고 갚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접수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이 박씨는 신우이한테 금방 돌려줄게요. 내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 처음에는 2,700만 원을 빌렸어요. 채권 투자 명목으로 2억을 빌리고 총 33번에 걸쳐서 5억 2천만 원을 빌렸답니다. 그리고 그냥 막 5억을 그냥 막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까지 빌려서 돌려막기를 한 거야. 1억 좀 빌려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맞아 내가 저번에 그거 갚기로 한 돈 있었지. 나 전에도 돈 빌렸었지. 그거 그럼 3천만 원 이번에 줄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돈이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박씨가 사라진 것도 이때쯤부터입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메모를 하나 남겨놓고 딸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전화는 착신이 정지되어 있고 친구라고 소개했던 사람들은 연락이 아예 안 돼요. 그 사이에도 빚 독촉은 계속됩니다.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아줌마하고 지인 몇 명이 막 찾아와가지고 야! 박씨 어디 갔어? 박씨 내 돈 빌려갔잖아. 내 돈 3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명품백도 안 들고 다녔던 그 와이프가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돈을 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장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혼집을 정리하려고 갔던 부동산에는 생전 처음 본 중년의 여성이 내가 집주인이다. 집주인 난데? 왜? 그 사람이 자기 진짜 장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넘게 우리 엄마야 라고 소개를 시켜줬던 사람은 역할 대행업체에서 돈 주고 산 엄마 역할 대신 해준 그런 사람이었어. 친구라고 소개해줬던 이 사람도, 결혼식하고 돌잔치에 왔던 이 지인들도 전부 다 가짜야. 전부 다 돈 주고 고용했어요. 소름. 근데 배우를 샀어요. 배우를 샀어. 여기서 끝냈으면 다행인데, 매일매일 워커홀릭이라고 출근을 했던 그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명단에 박 씨가 없어요. 그 박 씨가 맨날 입고 있던 의사 가운도, 그 사원증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위조했어요. 심지어 의대 졸업도 아니에요. 의대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대학원에서 의학 관련으로 잠깐 일했던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그리고 이렇게 계속된 사기 행각 때문에 박 씨는 결국 구속이 됐어요. 구속 직후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제출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범죄를 저질렀냐? 라고 하니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해서 징역 5년 받았어요.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화차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맞아요. 이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몇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성취욕은 강한데 환경도 안 따라주고 자기 욕구만큼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현시창이라고 하죠. 내 꿈은 너무 높은데 현실이 시궁창이야. 그러니까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충족시키고자 거짓말을 시작한 거예요. 또 최근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극에 달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설도 있어요. 네, 이 정신과 전문의들에 의하면 리플리 증후군은 보통 무능력한 개인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중격이랑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욕망을 내가 세운 이 원대한 꿈과 목표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내 환상 속에서 허구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리플리 증후군은 그러면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 의지가 없어요. 치료 의지가 없어. 왜 내가 고쳐야 돼요?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이 드러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완치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현실 부정과 거짓말을 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현실 부정은 말 그대로 현시창일 때. 현시창일 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 나는 의대 갈 성적도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현실 부정을 시작하는 거야. 현실 부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거짓말을 해. 나는 진짜 의대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아니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갔어. 아니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거기 교수도 문제 있다고 이번에 막 뉴스에도 떴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갔어. 의대? 그치, 의대가 별거니? 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현실 부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은 주로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리플리 증후군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요일날 제가 잠깐 소개해줬던 멜리스 있죠? 멜리스도 약간 리플리 증후군인 거죠. 보면 뭔가 약간 감이 오지 않나요? 뒤에 있는 이 가족 사진의 여자는 자기 친구예요. 근데 내 친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배도 아프고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질투도 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남편하고 귀여운 딸하고 나하고 이렇게 셋이 멜리스의 한 장면이에요. 이거 옛날에 살인사건 일어난 거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2011년에 방영한 이다혜와 박유천 주연의 미스 리플리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엊그제 본 거네요. 홍수아 씨예요. 최근에 개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흥행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읽는 사람의 특징은 꽤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도 이야기를 했죠. 박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착했어요, 싹싹했어요, 주위 친구들을 잘 챙겼어요, 엄청나게 지적이에요, 엄청 똑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당연하게도 착하고 싹싹하고 뭐 지적인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깔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걸까?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연애의 기법이기도 하면서 쉽게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